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욱 헌법 기초 강의 8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경제적 기본권 들어와서 경제적 기본권에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재산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권. 일단 재산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재산권이라는 게 어떤 사적 소유권, 물권, 채권 이런 거예요. 이 중에 포인트가 뭐냐면 사적 권리라는 겁니다. 사적 권리. 그래서 국가의 재산이 아니고요. 국민들의 이제 어떤 사인의 사적 재산, 요게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재산권에 포함시킬지 말지 문제가 되는 게 공법상 권리예요. 자, 공법상에 이제 공법이란 공이 나오면 항상 뭡니까? 공이란 말이 나오면 국가에 대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법상 권리 그러면 국가에 대한 권리 그러면 됩니다. 그럼 사법상 권리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사법상 권리라는 거는 사인에 대한 권리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공법상 권리가 이제 국가에 대한 권리인데 국가에게 어떤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급부는 뭐 별말 아니죠. 준다는 거예요.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급부라는 게 민법상 용어인데 급부가 있으면 항상 반대급부가 있어요. 한마디로 주고받고 그 말이에요. 주고받고. 자, 물건을 주면은 뭘 받죠? 돈을 받잖아요. 돈을 주면 뭘 받죠? 물건 받죠. 그래서 어떤 그 편의점에서 어떤 물건을 주면은 급부를 하면 반대급부로 돈을 받는 겁니다. 반대급부예요. 야,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넌 저거 해줘. 이거 해줄 테니까 급부. 저거 해줘. 반대급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로부터 국가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뭘 주세요 이렇게 말할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국가의 어떤 일방적 급부 같은 경우는 재산권이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이 사적인 권리가 재산권이고요. 국가에 대해서 그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권리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이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재산이 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건지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공법상 권리입니다. 자, 공법상 권리는 원래는 재산이 아니라고 그랬죠. 원래는 재산이 아닌데 이게 재산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이것도 재산권 인정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첫째, 사적 유용성, 둘째, 자기기여성, 셋째, 생존합법성 세 가지인데 이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개인의 이익에 쓰면 되는 거고요. 개인의 노력으로 확보가 되면 되는 거고 개인의 생존에 필요한 거면 그게 재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이 되고 개인이 노력으로 확보한 거고 개인 생존에 필요한 거 이게 이제 재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개인에게 이용돼야 되는 거지 국가에 이익이 되는 건 재산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노력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 거지 국가가 막 무조건 막 나눠줘요. 국가의 급부, 일방적인 급부 나눠주는 거 그건 재산 아닙니다. 그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거 그게 재산인 거지 국가에 필요한 건 재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세 가지 논점이 다 뭡니까? 국가에 이익이 되거나 국가가 주거나 국가에 필요한 건 재산이 아니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내가 노력해서 만들었고 내가 생존할 때 필요한 거 그게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국가 관련된 게 아니라 나랑 관련된 게 재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국가가 이제 최저생활 보조금을 줍니다. 이거 내가 뭐 노력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자금인 거예요. 일방적 급부죠. 내가 뭐 한 것도 없어. 한 것도 없는데 노력한 것도 없는데 국가 일방적 급부 뭘 준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닌 겁니다.
근데 국가가 준 국민연금이 있죠. 이런 건 재산인 거예요. 재산. 왜 재산이냐면 국민이 이제 국가가 낸 돈을 돌려주는 자금이기도 하고, 국민이 낸 돈을 돌려주는 자금이기도 하고, 국가가 더 보태서 주는 자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부분이 재산권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부조죠, 사회부조.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산적 성질이 아닌데, 요게 재산적 성질을 갖는 거예요. 요게. 아시겠죠? 자,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이제 최저 생활비가 있어요. 최저 생활비, 그리고 국민연금. 자, 둘 다 국가가 나한테 주는 돈인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최저 생활비 같은 경우는 오로지 국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주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한 것도 없고 국가에 돈을 맡긴 적도 없어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내가 나이가 들고 장애인이고 직장이 없고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국가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재산이 아닙니다. 나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세요라고 막 청구할 수 없어요. 최저생활비 주세요. 그거 내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생존할 때 꼭 필요한 돈이니까 빨리 주세요. 청구할 수 없어요. 국가가 주면 받는 거고, 국가에 돈이 없어 못 주면 못 받는 거예요. 재산이 아닙니다. 근데 국민연금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이렇게 개인이 국가에 돈을 맡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직장을 가지면서 직장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의 한 3% 정도를 떼요. 월급 3% 정도를 떼서 국가에 꼬박꼬박 맡깁니다.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세월이 쌓이면서 국가에 맡긴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국가에 맡긴 돈은 내 돈이야. 내 돈. 내 돈이니까 이건 나의 재산인 거예요. 국가한테 주세요 할 수 있어요. 내가 매달 월급에서 얼마씩 떼가지고 국민연금에 부으지 않았습니까? 그 내가 맡긴 돈 돌려주세요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는 국민연금으로 개인이 맡긴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 내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맡겼고 내가 나이 들어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나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달란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국가 국민연금을 줄 때 이렇게 개인이 맡긴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여기다 국가가 더 보태서 줘요. 죽을 때까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국가에다가 매달 맡긴 그 월급 중 일부를 맡긴 돈이 10년, 20년 맡겼더니 그 돈이 예를 들어 뭐 한 5천만 원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국가에게 맡긴 5천만 원만 주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연금이 나가다 보니까 5천을 넘어서 6천, 7천, 8천, 9천, 1억, 2억 될 수도 있죠. 그 플러스 알파 국가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개인이 맡긴 돈을 받는 그런 권리도 절반이 있는 거고 절반은 국가가 도와주는 경우도 절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국가가 도와주는 일방적 급부는 재산이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 주세요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국민연금은 절반은 그렇지만 절반은 내가 낸 돈이거든. 내가 낸 돈.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재산권성 인정되는 거고 국민연금 맡긴 돈 주세요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르죠? 이렇게. 자, 이제 재산에 관한 개념을 잡았죠. 자, 재산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걸 받는 거는 나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세요 청구를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맡긴 돈은 내 거니까 달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재산인 겁니다. 자, 재산 규정이 이제 헌법 23조에 나와 있는데 23조 되게 중요한 조문이에요. 제1항, 2항, 3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항은 재산권을 보장하고요. 2항은 재산권을 제한합니다. 3항은 재산권을 수용해서 아예 뺏어가 버려. 박탈. 자, 1항에서는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그러죠. 2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만큼 제한해서 뺏어가겠다 이겁니다. 국가에서 이만큼 제한하겠다. 3항은 뭐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1항에서 보장한다 그래 놓고 2항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그러고 3항은 다 뺏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헌법 총론에 가면 배우는데 헌법의 상반 구조성이라고 그래요. 상반 구조성. 헌법에 아니 1항에서는 뭐 기본권을 보장해 준다고 그래 놓고는 2항에서는 또 뭐 제한한다 그래. 이만큼 뺏어간다고 그러고 3항 보니까 수용한다고 다 뺏어간대 또. 그렇죠? 그럼 이제 이 1항과 2, 3항은 서로 모순되는 규정이죠. 그래서 1항은 보장하는 규정이고 2항과 3항은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서로 반대가 되는 규정이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서로 상반된 구조니까 다 틀렸다. 그러면 안 되고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그거를 이만큼 제한하거나 아예 다 뺏어가려면 이만큼만 제한하거나 아예 다 국가 뺏어가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합헌되는 거고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렇게 뺏어가면 위헌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되니까 무조건 위헌이다 그러면 안 되고 잘 조화롭게 해석을 해서 고를 만한 이유가 정당한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재산권은 보장이 되는데요. 그 보장의 내용은 법률로 정해집니다. 법정이 뭐예요? 법률로 정한다죠. 법정주의랍니다. 법정주의. 법으로 정해놓는다. 자, 그리고 이제 제한하거나 박탈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죠. 그냥 무조건 국가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제한하거나 공공 필요에 따라서 법률로 정당한 보상을 하면서 박탈하거나 이런 요건을 갖출 때만 합헌되는 거예요.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한하거나 박탈하면 위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모인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과도한 침해가 되는지 마는지에 따라서 합헌도 가능하고 위헌도 가능한 거예요. 자, 1항은 보장, 2항은 제한, 3항은 박탈. 세 가지 이제 규정을 봤으면 요 세 개의 규정을 이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항입니다. 1항은 뭐였죠? 보장 규정이에요. 보장 규정. 자, 23조 제1항. 자, 재산권의 내용을 헌법에 보장한다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답니다. 자, 무슨 말이죠? 법률로 정한다, 법률 유보. 그래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해서 법률에게 권한을 준다가 돼요. 근데 이제 법률 유보가 있을 때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유보가 있고 기본권을 형성하는 법률 유보가 있어요. 자, 제한은 뭡니까? 기본권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 뺏어간다 이거죠. 제한한다. 형성한다는 뭐예요? 재산이 뭐지? 몰라. 형태가 없어.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재산, 이게 재산권이다.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형성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법률로 정한다는 게 법률 유보인데 이때 법으로 정한다는 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가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을 없애는 법률 유보가 아니고 기본권을 만들어주는 법률 유보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법률 유보가 아니라 형성적 법률 유보란 말을 써요. 자, 형성이 뭐라고요? 만들어준다. 자,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기본 원칙을 헌법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준다. 딱 원칙을 딱 정해놨어요. 그럼 이제 의문이 됩니다. 뭐가 재산이지? 돈이 재산입니까? 그 범위를 정해야 돼. 헌법에서 보장되는 재산권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재산권의 내용을 이제 법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이 있는데 그 법률로 정해서 그 국민에게 인정되는 재산권이 무엇이 재산권이고 어떻게 보장되는지 법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 재산권이 무엇인지 만들어주는 법률의 권한. 그런 뜻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법 23조에서
재산권을 보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재산이 뭔데 도대체? 이렇게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민법을 만든 거예요. 민법. 그래서 자, 국민의 재산권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런 걸 재산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 권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민법에 보니까 재산권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권, 채권, 상속권. 상속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 물권은 뭐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뭐 소유권, 내 거다. 점유권, 내가 손에 쥐고 있다. 제한물권,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 그래서 제한물권이 용익물권, 담보물권 두 개가 있어요. 용익물권은 뭐냐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 그래서 자, 땅이 있으면 남의 땅을 내가 빌려서 지상을 빌렸을 수 있어요. 지역을 빌렸을 수 있습니다. 집을 빌려 쓰는 게 전세죠. 이게 남의 소유권을 빌려 쓰는 물건이에요. 담보물권. 담보라는 거 맡기는 겁니다. 왜 맡길까요? 돈을 빌리면서 뭔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릴 때 뭔가를 맡기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이런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서 물건을 유치하고 질권 잡고 저당권 잡아서 담보로 잡는 거예요.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그다음 채권. 자, 채권은 이제 계약인데요. 이제 증여매매 교환이라는 게 뭐냐면 증여는 공짜로 주는 겁니다. 무상증여.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증여. 기부하는 거죠. 고아원 양로원에 기부하는 거고요. 매매는 팔매, 살매. 사고 파는 거예요. 돈을 받고 유상으로 파는 겁니다. 자, 교환은 물물교환인 거예요. 물물교환. 자, A가 있고 B가 있다. 근데 물건을 공짜로 준다 그냥. 증여. 근데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 돈 받고 주는 거다. 돈을 받고 주는 거다. 매매. 돈 받고 판다 이겁니다. 근데 나도 이런 물건을 주고 얘도 이런 물건을 주고 물물교환이죠. 교환계약입니다. 증여 매매 교환. 이런 게 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 그 다음에 대차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차관계라는 게 빌려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A가 빌려준다. 대여. B가 빌려온다. 차용. 빌려준다. 빌려쓴다. 대차관계죠. 대차관계. 근데 이제 뭐를 빌려주냐 이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거야? 물건을 빌려주는 거야? 자, 돈을 빌려주면 소비대차. 뭔가 물건을 사고 소비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소비대차랍니다. 자,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은 두 개가 있는데 임대차, 사용대차가 있어요. 자, 임대차는 뭐냐면 유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빌려주되 돈을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거죠. 돈을 받고 빌려주는 거고 사용대차는 무상입니다. 보상 없이 공짜로 빌려주는 계약이 사용대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차관계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고용되죠. 뭐 회사에 고용되었습니다. 위임 어떤 일을 맡았습니다. 도급,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게 다 재산인 거예요. 상속권은 이제 가족 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재산을 자녀와 그 처가 나눠 갔죠. 좀 복잡한데 여기 나온 민법상 어떤 그 재산권의 내용은 다 몰라도 돼요. 이런 게 있다고 예를 들어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헌법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국민은 나의 뭐가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를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로서 민법으로 당신은 어떤 재산이 있고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보장이 되는지를 다 민법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죠? 국민의 재산을 제한하려고 만든 겁니까? 아니죠. 국민의 재산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만들어주려고 법을 만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가 아니라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 기본권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법률. 이렇게 이런 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저 요내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민법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준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복습. 자, 민법에 제한권 규정들이 있는데 이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만든 법률 유보가 아니고 당신의 재산으로서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이 재산권을 지키세요라고 재산권을 만들어 주려고 만든 규정이에요. 그래서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가 아니고 이런 걸 기본적,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봤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2항입니다. 자, 이건 재산권에 관한 제한 규정이에요. 제한 규정. 그래서 기본권이 이렇게 있다. 국민이 요만큼 제한하는 거 있고, 요만큼 제한할 수가 있고, 이만큼 제한할 수가 있고, 점점 제한의 정도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는 게 합헌이냐 이겁니다. 그죠? 그걸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헌법 23조 2항에 보면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 공공복리에 맞게 해라 이거예요. 공공이 뭐지? 많은 사람. 나 혼자 말고 많은 사람. 복리, 복지. 우선 재산권을 제한할 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제한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그 A 소유의 토지예요. 이거 내 땅이잖아. 그 내 땅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지. 근데 나보다 더 많은 사람. 그래서 개인의 어떤 사익하고 많은 사람의 공익이 충돌할 때 공익이 월등히 우월하다면 이 사람의 소유권이 좀 제한을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 네 거다, 네 마음대로 쓰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네 땅이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재산이 다 제한이 가능한 게 아니고 주로 토지가 그래. 토지. 예, 토지가 대표적입니다. 자, A한테 돈이 있어요. 자, 많은 사람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자, 많은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사람 돈을 막 뺏어다가 주면 돼요? 안 돼. 이 돈을 왜 남의 돈을 뺏어다 줘? 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돈이 필요하다면 A의 재산을 뺏어다 주면 안 되고 이 돈은 어디서 충당해야 됩니까? 국가가 줘야지. 뭐 최저생계비나 장애인 복지금이나 뭐 노약자 복지금이나 뭐 이런 그런 그 약자들에 관한 복지금은 국가가 대줘야지 A 돈을 빼다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돈이라는 건. 근데 토지는 달라요. 토지 왜 다르냐면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토지는 한정돼 있죠. 그죠? 토지는 딱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토지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토지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서울하고 부산하고 고속도로 뚫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 토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를 고속도로를 뚫어야 되는 경우라면 이 땅이 만약에 A의 소유를 하더라도 이 사람 소유권을 제한해서 고속도로 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A 재산이라 하더라도 제한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과 다르게 토지라는 거는 땅 넓이가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강한 공공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 뭐 돈이라던가 이런 재산보다 더 강력한 제한과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땅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속도로 내기 위해서 내 땅을 좀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토지만 그렇습니다. 주로 토지가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수도권 외곽에 개발 제한 구역을 두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이 뭡니까? 그린벨트죠. 그린벨트. 그래서 여기가 내 땅인데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면은 내가 이 땅을 마음대로 사용을 못해요. 그린벨트니까 나무 심고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을 못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네 땅이다. 하지만 네 마음대로 사용 못할 수도 있는 거다. 공공 복리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다. 이게 헌법 23조 2항에 따라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이거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좀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뜻인가? 이제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자, 서울에 있죠. 예, 서울에 있고 이제 서울의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보이나? 도시. 근데 도시가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밖으로 팽창해 나갑니다.
그럼 도시가 팽창하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 외곽에 이렇게 그린벨트 산이나 녹지가 있는데 자꾸 팽창해 나가다 보면은 그 수도권에 이런 나무나 숲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다 도시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도권 전체가 다 황폐화돼 버리겠죠. 황폐해야 돼 버립니다. 그럼 도시로서는 발전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몰라도 자연을 잃어버려요. 그럼 결국 이게 구민들한테 피해로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국가에서 이 수도권 외곽 지역의 이런 초록색 부분들, 이 그린벨트, 그린, 녹색 벨트, 벨트죠, 벨트, 벨트, 안전티 벨트처럼 이렇게 벨트를 형성해 가지고 개발을 제한합니다. 개인을 재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녹지를 조성하고 잘 유지해서 후손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를 딱 지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가 내 땅이거든.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내 땅이에요. 내 땅인데도 그린벨트가 되면은 개발을 못합니다. 내 땅인데도. 그래도 헌법 23조 2항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땅이긴 하다. 근데 이 도시 수도권 사람 전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린벨트가 그 지정이. 근데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은 개발을 못하니까 땅값이 막 떨어져요, 이렇게. 자, 그린벨트가 지정이 되면은 땅값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게 해제가 되면 땅값이 또 올라 이렇게 올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도권이 있으면 외곽 벨트를 그린벨트로 딱 해놓고 다 해놓고 그다음에 이걸 개발하다가 정부에서 필요할 때는 이 그린벨트를 풀어줘요. 개발을 줬다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 풀어주는 게 그린벨트 지정 해제예요. 자, 그린벨트로 지정해서 개발을 묶어놨다가 꼭 필요한 개발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걸 풀어줘서 개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니까 땅값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린벨트가 어디가 해제가 될 건지 이걸 막 연구해요. 연구해서 지금 여기 뭐 강남구 자곡동 목골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그린벨트였단 말이에요. 땅값이 굉장히 쌌겠죠. 땅값이 쌀 때 이걸 미리 사둬요. 정보를 입수하고. 그다음 그린벨트 지금 해제가 돼서 개발이 가능하게 되면 땅값이 막 올라갑니다. 그런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된 것들, 강서구, 개화동 그린벨트가 풀어졌고요. 방배동 전원마을 여기도 그린벨트가 풀렸고요. 염곡마을, 온곡마을, 방중마을, 목곡마을 그린벨트 풀어진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거 정비를 위해서 아파트를 뭐 대량으로 짓는다든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 예상되는 지역에 막 땅 투기 전문가들이 막 가서 연구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판교가 이미 개발이 된 도시죠. 개발됐고 이 옆에가 지금도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그린벨트인데 이 부분이 이제 개발이 해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정보가 떴어요. 정보가 떴어. 뜨니까 벌써 그 정보만 갖고도 벌써 한 평에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죠. 한 평에 100만 원이던 게 바로 그냥 이런 그린벨트가 풀릴 겁니다. 정보가 뜨자마자 2배 반으로 정보가 땅값이 확 뛰어버려요. 호가. 지금 부르는 게 없습니다. 호가. 불러주는 값이 250만 원인 거예요.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땅값이. 그러니까 이게 그린벨트로 지정되는지 해제되는지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8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그린벨트로 지정이 된 사건이에요. 자, 내가 이만큼 땅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그린벨트로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개발을 못하게 되잖아요. 여기는 개발 못하잖아요. 그럼 땅값이 막 떨어지겠죠.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소유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거예요. 자, 국가에서 내 땅에다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바람에 내가 땅을 개발할 수가 없게 되었고 내가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위헌 아닙니까? 이렇게 헌법재판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봐야겠죠. 항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 재, 침입니다. 기재침. 자, 먼저 헌법상 기본권이 있는 걸 먼저 봐야 돼요. 자, 토지에 관한 재산권이 있었잖아요. 기본권이 있는 거죠. 재산권이 있어요. 그럼 재산권이 뭔데 애매하죠.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이 뭔데 애매하면 법률로 만들어진 민법을 보면 되는 거예요. 민법에 소유권이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민법에서. 그래서 소유권이 뭐냐면 처분과 사용권을 합하면 그게 소유권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팔 수 있으면 그게 소유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땅을 가진 사람은 헌법상 기본권인 토지 재산권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그 재산권이 구체적으로 무슨 권리인지는 법률로 만들어진 민법을 보면 되는데 민법에 소유권, 점유권, 물권, 채권, 상속권 여러 권리를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민법이 만들어준 권리 중에서 소유권인 거예요. 소유권. 그래서 이 사람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이 있고 정확히 말하면 소유권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법률에 따라 제한이 되는 걸 봐야 됩니다. 제한이 있지. 왜 정부가 이제 그린벨트로 딱 지정을 해두니까 국민이 자기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개발을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됐잖아요. 이만한 소유권이 있었는데 이만큼의 제한을 받게 되었죠. 이만큼 제한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제한을 받았으면은 과도한 제한으로 침해가 되는 걸 더 봐야 됩니다. 자, 팔가 이제 뭐라 했냐면, 자,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자체는 지정하는 것 자체는 합헌이다. 왜? 환경 보전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정할 수 있는 거다. 제도는 합헌이다. 근데 그 A의 토지 소유권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된다면 침해가 되기 때문에 위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유권을 제한할 때 요 정도 조금 제한하는 정도면 합헌이 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제한했어 이렇게. 조금 제한하면 합헌이 될 수도 있어요. 합리적 제한은. 근데 너무 많이 제한했죠. 이만큼이나. 그래서 이건 위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 재, 침 봤고요. 자, 기, 헌법상 기본권, 재산권. 더 정확히 말하면 민법상 소유권. 그것을 그린벨트 지정으로 제한이 들어왔어요. 과도한 제한이면 위헌될 수 있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침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세 번째. 과도한 제한이면 위헌이잖아요. 자, 이걸 또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그 토지가 밭으로 사용을 해왔었어요. 어차피 이제 그린벨트 지정은 평지에 대해서는 잘 안 합니다. 뭐 산악 지형이라던가 나무가 많다던가 이렇게 자연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다가 그린벨트를 지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용도 주로 밭으로 이용한다든가 뭐 염소를 키운다든가 그렇게 사용을 해오던 토지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에 대해서 그린벨트 지정을 딱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두 가지 나눠봤어요. 종래 용법대로 사용을 잘 할 수 있게 놔둔다면은 합헌인 거고요. 종래 용법대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은 위헌되는 거예요. 그 위헌이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위헌을 합헌으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보상금 줘야 돼요. 보상금. 그럼 합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A가 땅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여기다 밭을 일구면서 여기다 이제 파를 심어서 파를 키워서 밭을 일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를 키워서 팔고 돈을 벌어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대손손 파를 키워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여기 그린벨트로 지정을 한 거예요. 자, 여기는 녹지지구니까 개발을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정을 했는데 계속 파농사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린벨트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예전부터 해왔던 파농사를 앞으로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 소유권에 관한 제한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겁니다. 합헌인 거예요. 근데 종래 파농사를 계속 해왔었는데 그린벨트 지정이 되면서 파농사를 못하게 했어요.
다 갈아엎어버렸어. 그냥 다 갈아엎어버려가지고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버린 거예요. 기존에 내가 팔을 심어서 돈을 벌어왔었는데 그걸 아예 못하게 해버렸죠. 이럴 때는 위헌되는 거예요. 위헌. 근데 만약에 이게 합헌이 되려면 보상금을 주면서 갈아엎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자, 종래에 사용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이 정도 제한은 합헌되는 겁니다. 근데 아예 쓸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 판공사를 이제 앞으로 못 한대. 그럼 위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합당한 보상금을 주면서 제한하면 그때도 합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2항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헌법상 재산권을 민법상 소유권으로 기본권으로 보장을 받는다. 근데 그린벨트 제한 지정으로 기본권이 제한되었다. 근데 만약에 종래용법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조금 제한한 거네. 이 정도면 합헌. 근데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판공사를 아예 못하게 했어. 그럼 위헌. 근데 그 사용 못하게 했더라도 보상을 하면서 못하게 했으면 합헌되는 거예요. 그 돈 주고 대신 보상해 줬으니까 합헌되는 거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그 감수를 요구했다? 그럼 위헌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2항에 관한 그 공고법리 제한이 끝났고요. 자, 세 번째는 3항입니다. 자, 3항은 재산권 수용 규정이에요. 수용은 뭐냐면 박탈이에요. 박탈. 기본권에 이렇게 있으면은 아예 다 박탈해서 국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만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합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비슷합니다. 종래용법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합헌이고요. 종래용법대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라면 보상을 해야 합헌되는 거죠. 보상 없으면 위헌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재산권을 다 박탈해 간다 하더라도 보상을 해주면 합헌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항에 써 있잖아요. 자, 재산권을 수용한다는 것은 재산권을 완전 다 박탈해 가겠다는 건데 여기는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 필요성이 있을 것. 둘째, 반드시 법률로 할 것. 셋째, 정당한 보상금을 줄 것. 요 세 개 요건을 갖추면 합헌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위헌되는 겁니다. 세 개를 다 갖춰야만 합헌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이제 건설이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이게 원래 다 이제 사인 토지였었단 말이에요. 사인 토지였는데 이렇게 고속도로를 내야 되니까 이만큼의 어떤 개인 그 토지를 국가 뺏어간 거예요. 원래 개인 토지였습니다. 근데 국가 뺏어가서 고속도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론 보상금을 줬겠죠. 네. 이렇게 이제 이걸 만약에 보상금을 주지 않고 뺏어갔다면 위헌인 겁니다. 근데 보상금을 다 책정해서 잘 주고 그 다음에 뺏어가서 국가 이걸 만들었다면 합헌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은 그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토지가 수용됐습니다. 그럼 막 슬퍼했죠. 내 땅이 국가에 뺏겼어.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금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그래서 내가 여기 땅이 있는데 땅이 이제 쓸모없는 땅이야. 어차피 뭐 판웅사나 좀 할 수 있고 뭐 깻잎이나 좀 심을 수 있고 별다리 뭐 소득이 없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국가가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그 이상 많이 줍니다. 그럼 오히려 국가에 수용되는 걸 더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는 만큼 보상금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책도 나왔어요. 책입니다, 책. 그래서 자, 모르면 손해 보고 알면 더 받는다. 그래서 토지 수용에 대비해서 보상금을 많이 받는 방법들을 국민들이 연구를 하면서 책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자, 어떤 사람은 토지를 반대하기도 하죠. 자, 내가 살던 땅을 빼앗아 가려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그래서 이제 토지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반대하는 게 진짜로 반대하는 건지 보상금을 더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요 땅이 아버지로부터 쭉 물려오던 땅인데 정말 중요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이
수용을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땅이 쓸모없는 땅이라서 수용이 되면 좋은데 보상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반대 시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협상하는 거예요. 자, 강제 수용 절대 반대. 이것도 수용을 진짜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보상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 토지 수용을 할 때는 국민들과 협상을 해야 돼요. 도대체 이 땅에 대해 돈을 얼마나 주면 수용이 가능할 건지 주민들과 국가 정부가 만나서 협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상을 봤죠. 그럼 재산권 수용 입법이 합헌이 되기 위해서는 꼭 세 가지 조건을 꼭 갖춰야 되는데 23조 3항이 적시한 세 가지에 잘 맞으면 합헌. 그죠? 헌법에 잘 맞으면 헌법 합치, 합헌. 잘 안 맞으면 헌법 위반으로 위헌되겠죠. 그 세 가지가 이겁니다. 공공필요성, 법정주의. 법률로 정한다, 법정주의. 정당한 보상. 이게 세 가지 꼭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합헌되는 겁니다. 세 가지 조건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공공필요성. 자, 공공필요성이라는 게 공익성, 필요성 두 개 합성어예요. 그래서 공익성도 갖춰야 되고 필요성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공익성이 뭐냐면 많은 사람 이익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래서 이걸 수용해서 이제 고속도로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 대중 누구나 그걸 이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어야만 수용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한테 이용을 하게 해주려고 수용을 같은 건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만 수용하는 겁니다. 필요성. 자, 서인의 재산권보다 많은 사람의 이익이 훨씬 우월해야 됩니다. 훨씬 우월해. 그럴 때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경우가 뭐가 있죠? 고속도로 만들거나 수력발전소 만들거나 항구 산업단지 만들거나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경부 고속도로를 뚫을 때 고속도로 하나 뚫어놓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잘 쓰겠어요. 그죠? 공익이 훨씬 크죠. 그럴 때 이제 이만큼 땅을 가진 사람도 이만큼 국가에 수용을 해도 이 사람이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공익성과 필요성 두 개를 다 갖춰야 돼요. 자, 두 번째, 반드시 법률로 보상금 법정주의. 법률로 정한다. 법정주의. 자, 그래서 이제 그 수용을 할 때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 수용할 수도 있고 행정부가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수용을 하건 사용을 하건 제한을 하건 보상을 하건 다 뭐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률의 근거 없이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법의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법정주의. 자, 세 번째 정당한 보상이에요. 이 정당한 보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정당한 보상이라는 거는 완전 보상을 말합니다. 완전 보상. 자, A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가 1억짜리예요. 근데 이걸 국가가 수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신 반대급부로 얼마 줘야 돼요? 1억 줘야지. 1억짜리 땅을 수용하면 1억 주고 2억짜리 수용하면 2억 주고 3억은 3억 주고 10억은 10억 주고 그 똑같은 토지 가치만큼 똑같은 액수를 줘야만 완전 보상이 되는 거예요. 완전 보상입니다. 근데 완전 보상을 따질 때 공시지가를 지금 따지게 돼요. 공시지가. 그래서 토지의 가격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적으로. 그래서 토지 가격이 공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공시지가를 기준 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인근 유사 토지의 가격을 봐서 그 가격과 비슷하게 산정이 좀 되는 거예요. 자, A가 가진 땅이 있는데 옆에 B라는 소유의 땅이 있고 비슷해요. 얘도 밭이고 얘도 밭이에요. 얘도 1000평이고 얘도 1000평이에요. 여기도 뭐 사람이 잘 안 다니고 여기도 사람이 잘 안 다닙니다. 근데 인근 유사 토지가 1억에 팔렸어요. 그러면 공적으로 1억 정도로 토지 가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슷하니까 얘도 1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개발이익 같은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걸 교반하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A가 인근 토지와 유사하게 1억의 그 가치가 산정받았고
1억을 보상해 주려고 그러니까 A가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제가 원래 이 밭에다가 건물을 한 채 지으려고 했습니다. 건물을 한 채 지으면 땅값이 3억으로 올라갈 텐데요. 그러니까 3억 보상해 주세요. 그건 나중에 건물을 지어서 개발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현재 토지의 정당한 시가는 1억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하면 이게 뜰 겁니다. 이런 거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서 보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지 수용할 때 보상금을 받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나눠보세요.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는 뭐예요? 임야. 지금 사람이 쓰는 데가 아니죠. 풀이 나고 나무 심어지는 임야라면 임야. 요쪽은 무엇이에요? 밭이죠. 밭이라는 건 사람이 콩이나 파나 작물을 심어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땅이 가치가 높습니까? 이게 가치가 높은 거죠. 이게. 그래서 자, 임야 뭐 1000평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치를 가진다면 같은 1000평이라도 밭은 사람이 다 일궈 놓고 빌어주고 나무 뽑고 풀 골라내고 돌멩이 골라내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정도로 가치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야에 관한 보상을 받을 때는 보상금이 좀 적어요. 근데 논이나 밭으로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라면 보상금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제 임야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A가. 근데 임야가 수용되면은 보상금이 적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용될 때쯤 해가지고 국가에서 고속도로 뚫을 거다 이런 정보를 막 흘려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수용될 거 아닙니까? 수용될 것 같으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임야를 전으로 형질을 딱 변경해가지고 여기다 풀 같은 걸 몇 개 심어 놓습니다. 이렇게 풀도 심어 놓고 비닐하우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으로 인정받잖아요. 밭전자입니다. 밭으로 인정받게 되면 보상금이 뛰어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되게. 그래서 이제 저기 시골에 어떤 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다 이제 논을 이제 밭을 막 일구면서 뭐 풀도 한 포기 심고 파도 한 포기 심고 비닐하우스 군데군데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왜 그런 거예요?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정리해 보면, 자, 23조 제1항은 재산권 보장 규정. 근데 그 보장은 재산권이 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뭐로? 법률로 만들어준다. 소유권, 물권, 채권 만들어준다. 근데 그런 재산을 제한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가 있다. 근데 제한해도 합헌이 되는데 종래용법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라면 보상을 꼭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재산권 수용할 때 재산권 박탈해 가는 거죠. 그럴 땐 세 가지를 꼭 갖출 때만 합헌이 됩니다. 공익성, 필요성 두 개 하고 이거 하나 하고 법으로서 해야 되고 정당한 보상, 완전 보상해 줄 때만 그 정당화 됩니다. 그 완전 보상이라는 게 공시지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23조 재산권을 다 배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